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9918님이 출근하면서 함께하려고 대기하고 있는데요. 일죽에 가면 종배마을 있는데 관계없죠? 저번에도 한번 그런 댓글이 달린 적이 있었죠. 아, 전국 곳곳에 있나 봐요. 아니 그때도 종배마을이. 일죽이었어요. 아, 안성. 그때도 일죽이었어요? 예. 한번 가봐야겠는데. 아직도 안 가보신 거예요? 예, 개명하세요. JB 마을로. 네. 한글을 사랑해야죠. 아이고, 야, 이번은 건 뭐죠? 뜬금없이? 야, 얼굴에, 야. 잡먹게네? 이름이 촌티나다고 JB라고 지금. 또. 이름이 촌티난다고 제입이라고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조금 더 힙하게 해드리겠다고 해서 한 거죠.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알권리님이 출첵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시선 집중만 생각하는 한 사람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알권리님. 네. 송경희님, 서울 병원 가면서 처음 실시간으로 듣습니다. 익숙하지 않았던 시사 잘 듣고 있습니다. 해주셨는데. 또 어디 편찮으신가? 그러니까요. 네. 처음으로 실시간 함께 해주신다니 반갑긴 하고 고맙기는 한데 네. 어디가 아프실까 조금 걱정이 되네요. 아, 몸이 튼튼해야죠. 네, 송경희님 빨리. 근데 그 서울까지 간다는 말씀이니까 동네에서는 어떻게 이제 그 처리가 안 된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빨리 쾌유하시기 바랍니다. 네, 빨리 쾌차하시길 바라고요. 신현숙님은 매번 이어폰 꽂고 듣다가 남편이 일찍 출근해서 큰 소리로 듣습니다. 네. 오늘 아침 맑은 공기와 밝은 햇살처럼 5월에 모두 해행복하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등산 가면 가끔 어르신들이 옛날 트랜지스터 라디오 있거든요. 그 주먹만한 거 그러니까 크게 틀고 다니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아직도. 권해드립니다. 시선 집중 들을 때만. 근데 매번 그러면 이어폰을 꽂고 들으시다가 남편이 일찍 출근해 큰 소리로 듣는다는 건 남편이 있을 때는 크게 못 들으신다는 얘기죠.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 10명은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10명은. 네. 남편이 시선 집중을 싫어하나요, 신현수님? 왜 싫어하는지도 이유를 알려주세요. 아마도 저희가... 이제 그 직장 생활 고단함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주무시라고 아마 그런 배려 아닐까요? 아, 신현숙님이 남편을 위한 배려. 그러니까요. 오, 아름답게 포장도 하시고 제이비가 진짜 많이 달라졌네요. 포장이라뇨. 네. 아, 그렇죠. 이 집의 그 화목함의 그림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그럼. 네, 알겠습니다. 왕님, HA 왕님이 양님이구나. 출근 전 아침 준비하면서 유튜브로 보고 있어요라고 해주셨는데 출근 준비하면서 유튜브로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제이비가 지금 하는 얘기 들으셨죠? 몇 명을 전파해야 된다? 10명. 크게 들으셔도 돼요. 네, 오랜만에 전파 멘트 한번 해봤고요.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김재원, 태용호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선언을 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개시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5.18 관련 발언, 그다음에 우파 천하통일 발언 기억하시죠? 그다음에 4.3 제주 격 발언 요 세 가지고요. 태용호 최고위원의 경우로 두 가지인데 민주당을 향해서 JMS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정크, 머니, 섹스. 그러니까 그 게시물 두 번째 제주 4.3 관련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발언 요 두 가지를 사유로 들었는데요. 징계 개시와 관련해서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한 말이 있는데 잠깐 들어보시죠. 윤리위원회 결정은 국민의힘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기 위한 자체 노력의 일환입니다. 네, 2차 회의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는 결정할 거다. 이런 말도 함께 했는데요. 참고로 2차 회의는 8일 열리거든요. 빠르면 이날 징계가 결정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설령 이날 결정이 안 된다더라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재원 최고위원이 어제 한 달 만에 최고위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자진 사퇴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는데 언제 어떤 징계가 좀 내려질까요? 제가 지금 속도감 있게 진행될 거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18일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이날이 무슨 날입니까?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는 날입니다. 그렇죠. 이날 국민의힘이 총출동한다는 거 아닙니까? 광주로. 그러면 그 전에 문제는 정리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지 않으면 광주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지금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게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 이전에 5.18 발언을 했던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문제를 처리하고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상식적이겠죠. 그리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징계 수위도 광주 시민이 납득할 수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아마도 최소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은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망하는 근거는요? 이준석과 총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양두구육 발언으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기준점으로 계속 비교가 될 거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주 시민들에게 중징계라고 하는 것들을 어필을 하기 위해서는 광주 시민들이 보기에 저것이 정말 중징계라고 받아들일 정도의 어떤 그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징계 대상자의 실질적 불이익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징계 대상자 입장에서 실질적 불이익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공천을 받느냐 마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당원권 정지 1년 이게 바로 공천 가능성을 가르는 가장 기본적인 선이 된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말한 건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한정이 되는 얘기죠. 네. 자, 그러면 태용호 최고위원은 어찌 될까? 이걸 봐야 될 것 같은데 얼핏 보면 김재원 최고위원은 징계 개시 사유가 3가지고 태용호 최고위원은 2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덜 하지 않겠느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나 당 명예실추 이 혐의에 있어서의 어떤 정량적 개선을 했을 때는 3개 대 2개니까 조금 좀 덜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태용호 최고위원과 김재원 최고위원의 징계 사유 가운데 겹치는 부분이 뭡니까? 제주 4.3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주도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걸 기준점으로 두 사람의 징계 수위를 비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발생한다면 제주 시민들이 그리고 제주도민들이 그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난감한 부분 중에 정반대로 난감한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김재원 최고위원에 준하는 중징계를 내려버린다고 치면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냐면 지명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아니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2명이 권리 상태에 빠져버린다는 사실상의 권리 상태에 빠져버린다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김기현 체제가 반쪽짜리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라고 하는 게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머리 지끈거리게 만드는 문제일 거라고 보는데요. 차라리 화끈하게 그냥 중징계하고 더 나아가서 두 사람의 최고위원 사퇴를 이끌어낸 다음에 보고를 하는 방안 뭐 이런 걸 검토할지 이걸 좀 지켜보는 게 포인트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촌철님들의 반응은 조금 부정적인 분들도 계시네요. 슈슈님이 글쎄요, 이준석 대표의 사례의 기준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때랑 윤리위원들이 달라졌잖아요. 요 점을 꼽아주셨고 라디오 헤드님은 JB 미안하지만 징계 못할 겁니다. 김기현 대표도 전광훈 목사에게 떳떳하지 못하거든요. 이런 의견들을 지금 보내주시네요. 지켜보죠 한번. 네. 그런데 태영호 최고위원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이슈가 하나 밤사이에 생겼습니다. 네. 지난 3월 일본 강제동원 배상안 발표 직후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이 태영호 최고위원에게 한일 관계에 대해 옹호 발언을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라는 태영호 최고위원의 음성 녹취를 MBC가 단독 입수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네. 3월 8일 전당대회로 새 지도부가 탄생한 바로 다음 날 태영호 최고위원이 보좌진에게 했다는 말 일단 먼저 들어보시죠. 오늘 난 들어가자마자 중국들이 나한테 오늘 바로 그렇게 하냐. 민주당이 한일관계 가지고 대통령 공격하는 거 최고위원을 적어서 한마디 말하는 사람이 문제고 나 그런 식으로 최고위원하면 안 돼. 바로 이진복 수석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 최고위원 발언할 때 대통령실에서 다 들여다보고 있다 지금도. 이 과정에서 이진복 수석이 공천과 연관지어 거듭 거론했다고 태 의원은 전했습니다. 당신이 공천 문제 때문에 신경 쓴다고 하는데 당신이 최고위원에 있는 기간에 마이크 줬을 때 그 마이크를 잘 활용해서 매번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오늘 이렇게 쓴다고 정상대로 들어가면 공천 문제가 신경 쓸 필요도 없어 보여. 태 의원은 이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정신 번쩍 들더라고. 이진복 수석이 나한테 그렇게 좀 약간 다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 강남 가서 재선이냐. 오늘도 내가 그거 이진복 수석한테 강남도 재선 되느냐 안 되느냐. 네, 최고위원 발언할 때 대통령실에서 다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말도 지금 하고요.
그다음에 공천 문제 때문에 신경 쓴다고 하는데 최고위원 기간 마이크 쥐어졌을 때 마이크를 잘 활용해라 이런 얘기가 지금 귀에 들리는데 마음을 있다님이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공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주셨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기서 지금 짚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크게 세 갈래가 있는데요. 세 갈래? 첫째, 이 발언을 한 게 태영호 의원이 보좌진들 회의를 하면서 한 발언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새나갈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녹음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면 보좌진이 아닌 사람이 몰래 들어와서 녹음을 했습니까? 아니면 원격으로 녹음을 한 겁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부자가 녹음을 해서 유출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의원실 안에서. 예를 들어서 뭔가 구성원이 수십 명이 되는 것도 아닌데 일단 첫 번째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서? 네. 두 번째는 지금 태영호 의원이 보좌진들한테 했다는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무 개입이라고 하는 어떤 그 표현은 되게 순화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최고위원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까지 전부 다 검열하고 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이제 흔히 여당을 두고 청와대 뭐 여의도 출장소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 여당이 용산의 대변소가 돼버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태영호 의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니까 일단 여기서 단정은 안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세 번째 갈래. 요것만 좀 짚을 텐데요. 기가 막히다고 해야 되는지 공교롭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공개된 날짜가 징계 개시를 선언한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맞춘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무튼 그 의도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게 공개가 되어버림으로써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이유와 징계의 필요성은 더 커졌느냐 작아졌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더 커졌다고 봐야 되죠. 이거저거 다 떠나서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MBC가 어제 이걸 보도한 다음에 태영호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 한 대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일단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한 다음에 녹취에서 나온 제 발언은 전당대회가 끝나고 공천에 대해 걱정하는 보좌진을 안심시키고 정책 중심의 의정 활동에 전념하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나온 과장이 섞인 내용입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과장이 섞인 내용이다. 이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태영호 의원이 이진복 정무수석을 팔았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내가 정무수석을 팔았다라고는 자기 고백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그럼 이건 징계 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징계 필요성은 더 커졌다라는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러니까 태영호 최고위원은 갇혔다. 이런 얘기밖에 더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뉴스가 나간 뒤에 유승민 전 의원은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엄청난 일이다. 돈봉투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더 깨끗하고 더 떳떳하다는 거를 보여줘야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검찰과 경찰에 신속 공정하게 수사할 의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당내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건 제가 이제 세 갈래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했던 두 번째 갈래의 이야기였는데 보통 여당 의원들을 뭐 거수기 뭐 이런 식으로 비유적 표현을 많이 하는데 거수기를 넘어서 지금 뭐를 하라고 요구를 했다는 겁니까? 이진복 정무수석이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거수기의 역할을 하면서 대변사 역할을 하라고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출직 최고위원을 상대로. 이게 성립될 수 있는 이야기냐라는 겁니다. 김치꼴님이 자꾸 똑같은 질문을 올려주고 계신데 어제 태영호 최고위원이 공교롭게도 저희 방송에 출연을 했었잖아요. 네. 왜 이거 안 물어봤냐고 하시는데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저희는 몰랐습니다. 저희 방송은 아침이었고요. 이 보도는 저녁에 이루어진 거예요. 뭐 저희가 이제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다.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이비가 짚어주신 세 가지 포인트에 더해서 저는 대통령실의 이진복 정무수석의 반응이 일단 궁금하고요. 어떻게 오늘 답변을 할지 좀 이진복 지켜보도록 정무수석도 하겠습니다. 일단 뭐 어제 MBC 뉴스로 보면 일단 부인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부인을 하겠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태영호 최고위원과 이진복 정무수석이 부인해버리면 객관적 검증할 방법이 있느냐라는 또 현실적 문제도 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네. 어떻게 전개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선종문 변호사가 어제 언론에 메시지를 돌렸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2일 그러니까 바로 오늘이죠.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 출두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조사 일정은 수사기관이 정하는 거라면서 할 말 있으면 서면으로 내라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검찰의 이런 반응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전 대표가 출석 시도를 강행할 예정이고 더 나아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 또는 기자간담회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따라붙고 있습니다. 네. 검찰 출석을 두고 검찰과 밀당을 하는 건가요? 검찰은 지금 오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송영길 전 대표는 그럼에도 왜 오늘 가는 걸까요? 지금 양면의 추정이 지금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한쪽의 주장은 이게 구속영장 청구를 대비한 선제 공격이라는 지금 분석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진해서 출석해 조사받을 것까지 했는데 굳이 구속영장 청구할 이유가 뭐겠느냐. 내가 이렇게 자진 출석하려고 했던 사람이 도주에 우려했다고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하지 마라. 그다음에 구속영장 청구하더라도 발부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온몸으로 웅변하기 위한 차원이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또 정반대 해석이 있는데요.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검찰이 수사 난항에 빠진 걸 포착을 하고 이 아주 그 약한 고리를 치기 위해서 출석 퍼포먼스를 벌이는 거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분석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냐면 강래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검찰이 바로 재청구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깜깜무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깜깜무소식이냐? 뭔가 지금 수사가 난항에 봉착한 것 아니냐라는 추정이 지금 그래서 따라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점을 때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조사라고 지금 온몸으로 행위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두 개의 분석이 있는 건데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눈여겨보는 것은 이 분석은 분석대로 놔두고 기자간담회나 기자회견을 정말로 열 것이냐. 연다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 저는 이게 대단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보통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은 말을 아낍니다. 자신의 말이 행여나 수사 단서나 빌미가 될까 우려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낙엽도 피해가는 병장의 마음보다 더 조심하는 마음으로 한마디 한마디를 아끼고 조심하기 때문에 기자 앞에 안 서거든요. 그러니까 설령 그것은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가 기자회견 내지 기자간담회를 자청을 한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서 기자들이 뭘 물어보겠습니까? 4월 29일에 송영길 전 대표의 자택과 연구소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죠. 그다음에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공범으로 적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그럼 당연히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자진 출석해서 그러니까 조사 받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이 그 질문을 피해갈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대답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대답이 행여라도 나중에 족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이나 기자간담회를 가진다? 그러면 이거는 송영길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자신감의 발로인가? 무엇인가? 저는 이게 대단히 궁금하다는 겁니다.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자회견이 정말로 열린다면 여기서 무슨 얘기가 오가고 송영길 대표가 어디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냐. 혹시 이게 귀국한 이후에 자기가 또 알아보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랬죠. 공항에서. 네. 그래서 알아본 결과 자신감이 생겨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요걸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오늘 아침 오전 10시가 되면은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의 입을 시선 집중해야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렇죠. 사실 이게 그 흔한 장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자, 오늘 제비타임스는 시간 때문에 더 추가는 못 전해드리고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자,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